그 이경민 부장님 자료를 100페이지 이상을 항상 들고 다니시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산업이나 섹터에 네.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거나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산업이 혹시 있을까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야,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느냐 했는데 결국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딱 저항 자리에서 좀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악재성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밀려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저점 대비 2,000포인트가 오른 거죠. 5,200에서 7,200이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4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이 7,200에서 7,400에 딱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7,200을 넘나들다가 꺾여버렸는데 뭐 이유는 많았죠. 뭐 금리가 올랐다, 유가가 올랐다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도 흔들리잖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나 보면은 지금 딱 보이 마이너스 1%까지 가고 있는데,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리스크에 민감하다, 시장이 좀 불안하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진다라는 그림인데, 거꾸로 봤을 때 이게 0.2 밑으로 내려가면 리스크 온 시그널이 이제 정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만큼 많이 왔다, 좀 조심해라 라는 얘기인데, 중기 단기 지표 모두 지난 주말 기점으로 0.2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빅스도 지금 하단을 보통 15%로 보는데 15%를 깼거든요. 그래서 변동성도 충분히 낮아졌고 위험 선호 심리도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약간의 악재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레벨업된 데 따른 좀 일정 부분 물량 소화, 과열 해소 과정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7,200에서 400 정도 사이를 가는 걸 좀 목표로 하자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7,000을 못 가고 오늘 장중에 찍고 7,200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7,200, 400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6,500 아까 잠깐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하방을 좀 봐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단을 9,300까지는 전고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9,300이요. 네, 네. 이제는 너무 멀게 보이는 숫자인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저점 대비 2,000포인트 올랐어요.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네, 7월 말일이 저점이었죠. 7월 말 10월 30일이 저점이었으면 지금 뭐 한 달이 안 된 상황인데 2,00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네. 뭐 여기서 2,000포인트 가는 거는 또 뭐 갈수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8,500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2차적으로는 9,300 그 이상 좀 단기 반등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본다면 너무 싼 건 맞죠. 너무 싼데 많은 분들이 이익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PR이 6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내일 당장 이익이 반토막이 나도 10배 조금 넘는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이익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도 상승이라고 본다면 저는 여기서 쉽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7월 30일 날 5,200을 갔다 오고 31일 날 17% 대폭등을 했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5,200을 갔던 게 좀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언더슈팅이 좀 세게 나왔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었죠. 뭐 애널리스트는 정기 세미나가 몇 개가 끊길 정도로 메이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구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도 애널리스트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건가요? 보다도 이렇게 아웃되신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네, 그 정도의 네, 이건 충격이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들었을 때는 펀드 쪽에서도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그 정도 이제 수익자들, 그러니까 네, 투자한 맞아요. 쪽에서 펀드 매니저도 남의 돈을 운용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돈 운용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니까. 네. 투자자가 있는데 너무 급락을 하니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네. 자금을 회수하거나 펀드 매니저 집에 가라 네.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역대급 충격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저 주변에 좀
주식 잘한다는 친구들도 이때 되게 힘들어했어요. 예.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바로 반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들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최근 외국인이 그나마 끌어준 그림들, 최근 보면은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안 사면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 사다가 좀 매수를 좀 줄이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요즘 조금 불안하게 보는 거는 금융투자예요. 지난주 연속 상승을 하는데도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ETF 쪽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7천선 근접하니까 일부라도 확정을 하자라는 심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썼는데 자료의 제목에도 뭐 썼던 내용이 주도력을 회복했는데 과열은 시키고 이제 코스피 8천을 향해 갈 거다라는 뉘앙스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이들 생각하시겠죠. 5천까지 떨어졌다가 7천이 겨우 왔는데 무슨 과열을 시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점 대비 2,000포인트가 올랐고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은 과열권 또는 리스크 온 시그널,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최정점에 근접했다라는 시그널들이 있어서 쉬어갈 때가 됐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7월에 봤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6,500. 예. 저는 네, 언더슈팅이 6,500. 확실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반도체의 차별적 강세, 지금 주도력이 회복된다라고 제목에 써주셨는데 맞아요. 네. 반도체는 그럼 다시 주도력을 회복하고 강세를 보이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되돌아서 본다면 그때 급락을 했던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컴퓨터를 이게 임대한다 그랬더니 이제 쇼티지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캐펙스 줄이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닌 거라고도 여기 실적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 이제 MS 다 뺏길 거다, 그 정도는 아니란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공포감에 젖어들었을 때는 진짜일 것 같았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게, 아직은 아니다. 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만으로도 7,200으로 왔다면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주도력을 저는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그 가격 메리트를 본다 하더라도 낙폭과대이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서 저는 반도체 주도력을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반도체가 주도한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투자자와 맞아요. 극도로 싫어하는 싫어하는 투자자로 시장이 투자자분들이- 갈려 있어요. 맞아요. 네. 반도체 얘기는 듣기도 싫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 네. 이유가 반도체가 오를 때 너무 쏠림이 심해지면서 네. 주가 지수는 올랐지만 나머지는 별로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내리기까지 했잖아요. 네. 또 비슷한 양상이 재현되는 걸까요? 근데 반도체만 올랐던 구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올해 내내 그랬을까요? 근데 약간 반도체에 연관돼 있는 것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꼭 반도체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로 너무 극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건 5월 19일, 그러니까 5월 27일 날 레버리지 ETF 나온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6월 22일, 6월 25일까지 딱 한 달 정도였어요. 그때만 반도체가 너무 쏠렸던 건 맞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월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25% 올랐거든요. 6월 한 달 동안에. 뭐 꺾이긴 했었지만, 근데 그때 IT 하드웨어가 89% 올랐고요. 반도체가 45% 올랐고 20개 업종이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코스피는 25% 올랐는데. 근데 딱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이 반도체고, 좀 스케일이 차이가 있어서 좀 등락은 좀 차이가 있는데, 파란색이 반도체고 회색이 비반도체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5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만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었을 뿐이지, 올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반도체와 비반도체들이 좀 서로 같이 움직였지, 이렇게 반도체가 가면 나머지는 다 빠진다, 이 구간은 딱 한 달이었다. 그래서 이 기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스러워 하시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오른 게 17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주도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때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흐름을 빼고 봤을 때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의 약간의 선순환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튈 때는 나머지 업종들은 쉬겠죠. 그럴 때 지수가 좀 레벨업하고 반도체가 쉴 때는 또 다른 애들이 움직이고 또 반도체의 탄력이 좀 둔화됐을 때는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이게 ADR이라 해서 상승 종목 비율인데 상승 국면에서 42%까지 빠졌었어요. 아, 이게 42%가 어느 정도냐면 네. 코로나 때 대폭락했잖아요. 1,500이 깨졌잖아요. 그때가 44%인가 그랬거든요. 그때보다 더 쏠렸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례적인 현상이었지. 한 달 일어났던 일이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반도체가 주도력을 회복하면 지수 안정성도 좀 탄탄해지고 네. 레벨이 올라가는 힘도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빠지거나 망하는 그림이 아니라 좀 선순환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앞에서 이제 부장님께서 우리 이제 8천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8천까지 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될까요? 일단은 AI랑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진정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노이즈가 있는 거는 금리, 유가 그쪽이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리와 유가가 만만치 않아 보이잖아요. 네,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바뀐 것, 그러니까 수급이 사다가 그렇죠. 팔자로 팔자로 바뀐 것은 결국 유가와 금리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한 분기 정도를 놓고 보자면. 일단은 저희는 11월 4일 날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봉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눌러놓고 가려고 할 건 같긴 해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트럼프는 이 타결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화해 무드를 형성하기 전까지 극단의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불안할 때 트럼프가 조용할 때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좀 변곡점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7월 30일, 7월 31일에도 채권금리가 10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7을 넘나들었어요. 근데도 코스피는 31일 날은 17.4%가 17% 이상이 급등을 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좀 급반등이 나왔고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되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쉬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되돌림 비율이거든요. 6월 고점 대비 저점까지 얼마나 빠졌나 그리고 얼마나 회복했나 보면은 엔비디아는 거의 80% 70% 회복을 했고 그리고 샌디스크도 거의 50% 회복을 했고 전자도 한 50%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오늘 장중 기준하면 50% 회복을 했겠죠. 마이크론도 거의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돌린 상황에서 일단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채권금리는 저희는 좀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가도 CPI도 PPI도 둔화되는 그림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나우 클리블랜드 연회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는 8월 물가도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어 CPI는 이번에 2.5를 기록했는데 8월에는 2.4까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유가만 조금 진정되고 이런 지역적 리스크가 좀 완화만 된다면 채권금리는 뭐 레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심리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리스크도 그렇고 향후 리스크도 그렇고 유가랑 채권금리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까? 왜냐면은 유가랑 트럼프 지지율이랑 정반대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지지율 떨어지고요. 유가가 떨어지면 지지율 올라가는데 그래서 최근 중간 선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블루 수입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그림들이 조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7월에 폭락하는 과정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반도체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좀 계획을 가지고 하자라는 법안을 낼 정도로 지금 캐펙스 투자에 조금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서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유가가 튀고 금리가 튀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얘네가 움직이면 또 궁극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또 민주당 우위를 보이게 되면
AI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좀 위축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당장 4.95 이렇게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정점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이 4.7대에서 네. 있잖아요. 네. 이게 4.8만 가도 시장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지금 같긴 해요. 너무 간당간당하게 있는데 유가가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트럼프의 불안한 거는 그렇죠. 트럼프는 항상 생각했던 거와 완전 다른 다르게. 행동을 네. 세게 해서 제가 한 방을 세게 시장에 한 방 세게 맞고 정신을 잃어갈 때쯤에 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 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대 세게 때리려고 하나? 더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한 대 세게 때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만 견뎌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 제가 예단을 할 수 없으니까 테크니컬 분석을 해보면 네.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이게 요 그림이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얘가 고점이 계속 높아졌는데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게 이게 고점이 낮아져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보통 하락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조만간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주간 차트인데 과열권을 좀 이탈하려고 해요. 보통 과열권을 이탈하면 좀 쉬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가격이 나오는 것들을 읽어보면 채권 금리는 다 왔다.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좀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다가 최근 달러 인덱스는 좀 레벨이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은 뭐 레벨이 많이 떨어졌고,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채권 금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가 시장 방향성을 다시금 꺾어놓을 만큼의 변화일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여쭤보면 네. 지금 환율이 많이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환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원화 강세 전망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개선이 좀 될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1,300원 밑으로. 1,400원 밑으로. 400원 밑으로. 네, 1,400원 깜짝 밑으로. 놀랐습니다. 네. 지금 요 그림 한번 다시 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1,38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고착화되긴 어렵다. 지금 일방적인 원화 강세가 전개돼서 뭐 1,300원, 1,300원 밑으로 1,200원대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1,400원을 깨는 그림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좀 방향성이 아직까지 큰 그림은 우상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좀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중에 하나는 리밸런싱 매도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보시면은 6월 19일까지 수익률 보면 제가 가정을 해서 봤을 때 제가 연초에 한국을 6%로 놨다라고 한다면 6월 19일 기준으로는 10.7이었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를 줄여야 되는 매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최근 급락 반등 과정에서 30일 종가 기준으로는 이게 7%까지 떨어졌었고요.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는 8.4까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좀 레벨이 떨어져서 충분한 매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보실 것은 요 복잡하긴 한데 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달러 대비 원화 강세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1%를 때 원달러율이 1.5, 2 올라서 더 약한 흐름이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달러보다도 원화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더 팔진 않았어요. 매도가 진정됐고 이게 어느 정도 120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원달러율이 좀 더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면 좀 업사이드가 외국 매수 여력은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7,500, 7,80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저는 다시 금융 투자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스닥은 저는 1,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고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또 금리예요. 금리. 보시면은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30배를 넘나들었거든요.
너무 비쌌어요. 네. 그리고 PBR은 4배 가까이 됐어요. 너무 비쌌죠. 근데 이게 이번 급락을 통해서 16배까지 떨어졌고 PBR은 2배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배를 부담을 좀 덜어낸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최근 좀 떨어졌었거든요. 최근 좀 반등을 하지만 좀 며칠 동안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승강제 프리미엄 지수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올해 초 발표할 때는 없었던 성장성이란 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좀 아직까지 기준이 발표된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발표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좀 러프하게나마 소팅을 해봤더니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제약바이오도 꽤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환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8월 중에는 뭐 공청회를 한다는 이슈도 있고 9월, 10월에는 어느 정도 러프한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코스닥은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1000을 넘어갈지는 조금 지켜보자. 실적이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서 1000을 넘어가는지는 좀 지켜보되 1000까지는 좀 업사이드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닥 승강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렇게 코스닥 기업군을 나누게 되면 못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프리미엄 지수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스탠다드 지수는 있고 그래서 스탠다드 지수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이제 퇴출 예정 기업을 또 만들긴 하는데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크겠죠. 네, 이쪽이 좀 영향력이 더 크고 대표주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다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항상 금리가 안정됐고 두 번째로는 정책 동력이 들어와서 정책 수혜주들이 그냥 시장을 뽑아버리는 그림을 만들어줬지 다 같이 행복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코스닥을 바라볼 때는 소부장이 제일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부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실적이나 매출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서 실적 가시성이 조금 높은 애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부장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은 또 이제 반대로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이 급반등하니까 코스닥으로 가야 되나 그랬더니 지난주 후반에 쉬었고 네. 그리고 반도체가 급락을 하니까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애로 가야 되나 그랬더니 지난주에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좀 올라가나 했더니 또 오늘 빠지고 계속 굉장히 빠르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하는 거는 주식을 괜찮은 걸 잘 들고 계시면 안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500 그리고 전고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종목별로 많이 낙폭이 큰 것은 절반 정도 이상 되돌리는 그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까지 가는 그림이 열려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상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단기 변동성 있구나 6,000선대에서 등락이 있다면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6,500, 7,000 돌파 시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편하게 하는 거지. 지난주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또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여기서 좀 힘에 붙이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이 쉬어가는 구간을 너무 주식 비중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좀 버티시고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이경민 부장님 자료를 100페이지 이상을 항상 들고 다니시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산업이나 섹터에 네.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거나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산업이 혹시 있을까요? 반도체는 워낙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소매 유통이요. 소매 백화점주. 유통이요? 네, 백화점주들. 제가 낙폭과대를 따져봐도 실적 대비 저평가를 따져봐도 계속 상위권에 드는데 제대로 반등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대비로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낙폭도 많이 빠졌는데 주목받지 못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소매 유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보면 주목받지 못했던 애들이 튀는 그림들이 좀 계속 나오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되나 봐 하는 애들이 막 튀고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 관련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니 숨고르기 장에서 잘 견뎌서 8,000과 1,000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장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